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오늘 뉴스 특보 관계로 조금 늦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충남 서산 등 일부 지역에 내린 비 양이 200년에 한 번 있을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호우와 피해 상황 하프타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은 아무리 자도 진짜 개운하지 않다거나 피곤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런 만성 피로를 방치하면 진짜 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 만성 피로가 어떤 병의 원인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시간이 줄어든 관계로 청취율 조사 문자 이벤트는 쉬어가는데요. 그래도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로 시작합니다. 충청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제방 붕괴로 마을이 침수되고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삼부토건 회장과 전 대표이사가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발부받은 첫 구속영장입니다. 특검팀은 통일교 시설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국회 사무실, 국정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사단장 자택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국회 사무실, 극동방송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 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합의 채택했습니다. 오늘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다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오늘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집중호우를 가리켜서 괴물폭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네. 이틀째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명 또 시설 피해가 잇따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전 6시에 집계해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경기 오산 1명과 충남 서산 2명, 당진에서 1명 등의 사망자 4명과요. 어제 오후 10시 18분쯤에 광주 신안교 부근에서 실종된 1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이재민은 13개 시도에 52개 시군구에 3,413세대 5,192명이고요. 예. 지금 4,000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임시 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공공시설 피해는 옹벽 붕괴 1건, 제방유실 30건 등 총 496건으로 늘었고요. 사유시설 피해도 건축물 침수 203건을 포함해서 276건입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7개 구간의 열차를 비롯해서 묵호와 울릉도에서 독도 등의 2개 항로 운항이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하천변도 293개 구역이 통제가 됐습니다. 지금
5천 명이 넘게 대피를 하고 지금 못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시설 피해뿐만 아니라 지금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인데 산사태 예보가 발령된 지역은요. 세종, 경기, 평택, 충남, 논산 등의 19개 지역에서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대구, 달성, 광주, 동구, 경남, 창녕 등의 54개 지역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많은 비가 내렸고 앞으로도 지금 온 것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추가로 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외출은 좀 삼가하시고요. 이 산사태 위험 지역이나 저지대에는 가지 않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왜 괴물폭우라고 부르는지 알 정도로 지금 전국적으로 피해 상황이 큰데 지역별 주요 피해 상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뭐 하루 만에 7월 한 달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정도였다고요. 네, 비가 네. 꽤 많이 왔는데 지금은 소강 상태로 전해지고 있고요. 신안 흑산도와 홍도의 경우에만 호우경보가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 네. 전남의 24개 시군과 광주광역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광주가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이 433mm이고요. 네. 나주가 432, 담양 봉산이 385mm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30 정도의 비가 내리면 우산 받치고 걷기 너무 힘들다. 일부 하수구는 역류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요. 시간당 30이요? 예, 네. 50에서 80mm 정도 비가 내리면 이건 정말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느끼는 건데 네. 광주 같은 경우에 어제 하루 누적 강수량이 426.4mm에 시간당 80mm의 폭우가 내렸거든요. 예. 그리고 나주는 한때 시간당 92mm의 극한 어이구. 폭우가 내린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드론을 띄워서 보면 사실 물밖에 안 보일 정도로 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주 신안교 일대와 백운광장, 말바우시장 일대가 물바다로 변해서 상가 침수와 차량 고립이 잇따라 썼고요. 그리고 광주 주요 하천이 범람 위기에 처해서 한때는 거의 300여 명이 대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어제 접수된 침수와 관련된 신고만 1,200여 건이었다고 하고요. 나주에서는 요양원이 침수가 돼서 고무보트를 이용해서 입소자들을 구조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주안댐 방류를 할 예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영산강댐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서 영암과 무안 등지에 살고 계시는 저지대 주민분들께서는 대피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실종 신고가 광주 지역에 지금 2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광주 북구 신안교에 사람이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가 돼서 오늘 아침부터 수색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어제 오후 7시 20분경에 70대 분이 농작물 관리한다고 나가셨대요. 근데 지금 실종 신고가 접수가 돼서 역시 네. 수색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정여경님께서 어제 광주에 사시는 시댁 연락드렸는데 다행히 괜찮으시다네요. 다른 분들도 큰 피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이렇게 좀 피해 지역에 계신 아는 지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지금 경상권 피해도 좀 심각하던데요. 네, 경남 지역에도 지금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19일까지 비가 계속 올 것이고 천둥번개, 돌풍을 동반한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경상권 같은 경우는 창녕도 370mm가 넘게 내렸고요. 함안도 325mm, 산천도 324mm. 그러니까 주로 지리산과 인접한 지역에 그러네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강수량은 300mm를 넘긴 곳이 속출했고요. 사실 이 지역은 원래도 비가 자주 오기는 하는데 네, 네. 이번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대구의 누적 강수량은 186mm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서해 쪽으로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고 남쪽에서 비구름이 올라오기 때문에 조만간 국지적인 폭우가 내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어제 오후 4시쯤에 산청군 신등면에서 빗물의 토사가 집 내부까지 밀려 들어와서 60대 여성 한 명이 경상을 입고 구조되기도 했었고요. 예. 산청군 신안면에서는 지하도가 침수로 고립이 되는 바람에 운전자 4명이 구조되기도 했었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그 요양원 말씀드렸는데 네네. 밀양시 무안면에서도 요양원에서 환자와 직원 등 56명이 고무보트로 구조되기도 했었고요. 경남에서는 1135세대 138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를 한 상태입니다. 또 하나가 비가 많이 내리면 특히나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경우에는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안이 약해져 있죠. 예, 네. 그래서 특히나 산청군 시천면이나 하동군 옥정면 같은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는 주의가 당부되는 상황이고요. 저지대나 공사장 인근 부분은 침수나 범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접근을 삼가하시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뉴스를 보면은 충청도가 네. 좀 피해가 가장 심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뭐 사실상 거의 뭐 재난 상황에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200년 만에 비가 이렇게 많이 왔기 때문에 네. 고종 황제도 놀라셨을 거다. 200년 어떤 분이 만에. 그렇게 기사를 쓰셨던데요. 네. 특히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0에서 200mm, 많게는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50에서 80mm, 또 밤에는 30에서 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틀간 충남 지역에서는 누적 강수량의 30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서산 같은 경우는 1년치 강수량의 40%에 해당하는 519mm의 예.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요. 이 정도 되니까 농경지 12,500여 헥타르가 물에 잠기거나 유실됐고요. 네. 가축이 닭과 돼지를 포함해서 5만 마리가 지금 폐사를 아이고. 했습니다. 이거 진짜 걱정인데 네. 당진 같은 경우는 마을이 통째로 물에 잠기는 피해가 속출했고요. 네. 하천이 범람해서 전통시장에 거의 허리춤까지 이제 물이 잠기는 피해가 있어서 하루 종일 피해 복구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네. 학교도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진을 포함해서 충남 지역에 24개 학교가 침수가 됐고요. 112개 학교가 지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인명피해도 발생을 해서 당진시 읍내동에 80대 남성이 침수된 지하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는 등 충남 지역에서만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요. 예. 공주와 청양 같은 경우는 산사태로 매몰된 주민이 구조가 됐습니다만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좀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잠기고 나면은 피해 복구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네, 그렇습니다. 뭐 질병에도 노출될 수 있고 한데 우리 주민분들이 너무 상심하지 않고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어제 큰 화재 소식도 있었는데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큰 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어요. 네, 어제 오후 9시 5분쯤에 광명시 소화동에 있는 10층 규모의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네. 주차장에 옆에 차들이 있잖아요. 예, 예. 갑작스럽게 번지면서 굉장히 빨리 불이 번졌습니다. 네. 1시간 20분 만에 불을 껐고요. 저녁이어서 집에서 쉬고 계시던 주민들이 놀라서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네. 이제 내려오지를 못하시니까 1층에 불이 나서 1층이라서. 예, 옥상으로 대피를 했고 23명이 옥상에 있다가 구조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 불로 아파트 주민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모두 다 사망을 했습니다. 아이고, 네. 지금 19개 병원에 60여 명의 피해자가 나눠서 지금 이송이 된 상황인데요. 중상 23명, 경상 4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다치신 분들이 많아서 추가로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네. 갑자기 불이 번졌기 때문에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을 했고 인명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불이 왜 났는가를 궁금해하실 텐데 그렇죠. 네. 1층 주차장에서 불꽃을 봤다 이런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때문에 불이 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우선 이 화재가 발생한 건물 구조가 1층 주차장에 위에 건물이 되어 있는 그 많이 말을 했던 필로티 구조입니다. 필로티. 네. 그러니까 1층에 주차장이기 때문에 계속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그렇죠. 불이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아궁에다 불 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1층 주차장에서 불길이 번졌기 때문에 지금 CCTV와 블랙박스를 확보한 다음에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 주차장 천장에서 최초로 연기가 나는 장면을 경찰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량에서 폭발하면서 불길이 번졌을 가능성들도 있어서 아무래도 차에서 불이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직접적인 불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국과수에서 지금 현장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이 한국인 여성 2명이 현지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네, 현지 11일인데요. 네. 그 셀프 사진관이 하노이에 있는데 한국 네. 여성과 현지 여성들이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 베트남인 여성 2명이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빨리 찍으라고 이제 재촉을 하면서 시비가 붙어서 네. 몸싸움으로 전개가 된 상황이고요. 아이고, 네. 이게 이제 SNS를 통해서 너무 많이 알려지면서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을 향한 분노 여론이 막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 제조사 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이 가해 여성들이. 네. 그래서 이 기업에선 직원을 해고를 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법인에 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SNS에 사과문을 올렸고요. 피해자와 포토부스 관계자 그리고 베트남의 공안에 연락을 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주재원과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동 강령을 제정하고 교육을 하겠다라고는 후속 조치를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의 경우에는 베트남 측도 일부 개인의 일탈에 가까운 사건이 양국의 국민 감정에 나쁜 영향을 줄까 봐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우리 국민이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사실 베트남 현지에서 많은 기업인들이 활동하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네. 교민분들과 이제 이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비화가 되면 또 위험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베트남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참 진짜 부끄러운 일이고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2차 피해로 번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조금 과열 경쟁과 또 할인 정보 소외를 막기 위해서 도입됐던 단말기 유통법이 네. 도입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네요. 네, 22일에 폐지가 되는데요. 네. 이제 뭐가 달라지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예전에 단말기 지원금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네. 그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다음에 얼마를 주는지 알 수가 없고 이래서 그렇죠. 그걸 좀 투명하게 하자 그러고 지금 말씀하셨던 단말기 유통법이 2014년 10월에 제정이 됐었는데 네. 이게 사실 부작용들이 좀 있다. 더 싸게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수 있는데 그걸 차단한다 그래서 막았다. 네. 예, 작년 말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가 돼서 22일부터 폐지가 됩니다. 네. 지금 휴대전화 사실 정가는 200만 원 넘는 것도 그렇죠. 많잖아요. 뭐 250만 원까지도 가던데. 맞아요. 그러면 통신사 공시지원금이 있고 유통망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거 합쳐서 보조금이 나오면 그걸 빼고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는데요. 네. 요게 이제 상한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추가 지원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고요. 그러면 판매점에서 지원금을 능력에 따라서 만들고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서 지원금의 규모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휴대전화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 할인 혜택하면 요금 할인 혜택만 받을 수 있고 지원금 못 받잖아요. 네네네. 근데 앞으로는 요금 할인 혜택을 할 때도 그 통신사에서 주는 거 말고 유통점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거든요. 아. 그거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좀 그 알뜰하게 소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부가 서비스를 이거 가입해야 지원금 드려요. 근데 나는 그렇죠. 모르고. 맞아. 네,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몰래, 예, 네. 그런 거를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세가 좀 많으신 고령층의 경우에는 이런 정보에 어두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좀 더 혜택 제공 방법을 좀 풀어보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수 있어서 상담 창구를 만든다든지 전화를 통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하는 보호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제도 시행과 함께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오늘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똑똑 라디오 주치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지금 뭐 폭우 때문에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비가 계속되면 뭐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뭐 수인성 그럼요. 전염병부터 시작해서. 네, 걱정되는데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나서 다시 이제 온도도 오르고 그러면 습도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이러면서 이제 오염된 물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수인성 질병이라고 잘 알려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라지기도 했지만 네. 이게 다시 생길 수가 있다 이거죠. 네. 장티푸스나 세균성 이질, 그다음에 A형 간염, 예. 그다음에 장염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예. 또 이후에 이제 모기들이 이 극성을 부리면서 네. 이 말라리아나 일본 뇌염 같은 이런 질병이 또 창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구제를 할 수 있을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오염된 물에 접촉을 하면서 접촉성 피부염 또 파상풍
또 강막염, 결막염 같은 이런 질병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정도로 이제 지금 현재 폭우 뒤에는 상당히 질병에 관한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 위생에도 힘쓰시고 또 특히 이 폭우가 내린 지역에는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것을 아주 최우선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개인 위생 청결에 꼭 더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오늘은 만성 피로가 병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방송하겠다고 예고를 해드렸는데 뭐 제 주변에도 보면 이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게요.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네. 사실 뭐 아유 여기가 쑤시고 저기가 쑤시고 근육통 또 네. 아침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어. 뭐 잠이 나는 잘 안 깨는 것 같아. 네. 근데 요즘에 집중이 잘 안 되고 뭐 원인 모를 두통도 자꾸 생기고 네, 이런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질병은 아닌데 내가 피로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이제 일단 이제 만성 피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좀 관심이 필요한 질병이죠. 예. 만성 피로라고 딱 들었을 때는 뭔가 그 피곤한 느낌이 조금 오래가는 상태?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정의가 아주 좀 모호하죠. 아하하하. 애매모호합니다. 네. 이 네. 피로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정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본인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이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분들은 의학적인 병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서 그 의학적인 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네. 피로가 지속될 때 우리가 이제 만성 피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한 달 이상 피로하다 이렇게 느껴지면 지속적 피로라고 하고 네. 6개월 이상 지속이 될 때 만성 피로라고 붙입니다. 네. 대개 이제 피로하다는 것은 이건 이제 주관적이고 일시적이죠. 그래서 네. 좀 휴식을 취하거나 편해지면 사라지는 건데 뭐 휴식을 취해도 뭐 이렇게 내 몸을 내가 관리를 해도 6개월 이상 이 피로감이 지속된다는 것은 네. 대단히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성 피로 증후군 뭐 이런 이름이 붙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일상생활도 잘 안 되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학습 능력, 취업 능력 뭐 이런 게 다 떨어지면서 사회 경제적인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또 2차적으로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대인관계가 단절이 될 수도 있고 실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삶의 질하고도 많이 연관된 그런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피곤한 게 주요 증상일 텐데 그밖에 또 어떤 증상들이 좀 따라올까요? 우선은 이제 6개월 이상 개선되지 않는 극심한 피로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건 이제 휴식이나 수면으로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죠. 네, 네. 거기에 이제 집중력이 떨어졌다든지 건망증이 있다든지 두통, 인후통, 전신 근육통,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될 수 있는데 네. 이런 것 중에 4개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네. 그때 우리가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질병이 일단 없어야 됩니다. 다른 질병은 없는 상태일 때. 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는요. 그냥 놔두면 진짜 병이 되는 만성 피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성 피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면 오한진 전문의와 함께 상담해 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성 피로 증후군의 뭐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뭘까요? 원인이 있으면 병명을 이렇게 안 붙였겠죠. 그 네. 원인으로 이제 네. 병이 확정이 됐을 텐데 명확한 원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이유에 의해서 만성 피로가 유발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감염병 또 극심한 스트레스 뭐 어떤 독성 물질 또 면역의 문제 또는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이 전부 복합적으로 이 관여를 해서 생기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도 연관을 좀 줄 수도 있고 뭐 유전력이나 또는 가족력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원인이 복합적이다 보니까 개개인마다 이렇게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마다 다 느낌이 다르고 네. 그 원인조차도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어렵고 또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이 포함되지 않아야만 진단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치료도 어려운 병입니다. 아하. 이 만성 피로가 일단 생기면 당연히 이렇게 다른 병도 잘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면역력과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면역력과 연관이 있죠. 만성 피로해지면 우리 몸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피로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성도 떨어지고 네. 집중력도 떨어지고 우리 신체 내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다 보니까 네. 면역이 떨어지면 감염병에 아주 취약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감염이 쉽게 생기고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그다음에 만성 염증이 몸에 계속 유지되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그런 질병들을 초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만성 피로라는 것도 혹시 뭐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조금 그 위험도가 다를까요? 조금 다르다고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성별과 나이에 따라 발생률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확인이 돼 있는데 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약 4배 정도 더 많다 이렇게 확인이 돼 그렇게나 있고요. 차이가 네. 나요? 여성이 훨씬 더 많군요. 네. 주로 25세에서 45세 사이에 비교적 젊은 연령층이 더 빈번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뭐 고령층, 그다음에 완경 이후 여성, 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인 사람들, 네, 또 네. 만성 질환을 가진 분 이런 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만성 피로가 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큰 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피로가 지속이 되면 이거 이제 몸이 거의 견뎌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진짜 병의 전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간 기능 이상이나 또는 갑상샘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암이나 심장질환, 우울증 같은 이런 병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네, 이 네. 그 만성 피로 증후군 이후에 네. 왜냐하면 이 만성 피로가 되면 이 계속해서 우리 신체 내 여러 시스템에 문제를 유발하고 그러면서 면역성도 떨어지고 자율신경계에도 이상이 생기고 내분비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진짜 만성 피로가 너무나 위험한 존재로 느껴지는데 그러면은 어떤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간에 문제가 생기는 간, 경우, 네. 그다음에 갑상샘 질환, 예. 또 심장병, 또 우울증, 당뇨, 빈혈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예. 이런 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오랜 피로가 지속이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렇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면서 불면증이 유발돼서 이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성 피로는 우리 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신의 질병과 연관을 지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좀 그러는 게 저도 조금만 피곤해지면은 막 원래 있던 약속도 좀 뭐 취소하고 싶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피하고 싶고 하면서 점점 이렇게 안으로 갇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심리적으로도 이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네. 심장병도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심장에 맨 처음에 문제가 없었는데 네. 만성 피로가 느껴지면서 심장에 부담이 되면서 심장에서 이 혈액이 나가야 산소 공급, 영양 공급이 온몸에 될 텐데 네. 그게 떨어지면서 만성 피로가 더 심해지면서 심장병과 연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 만성 피로가 이제 큰 병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중에 암도 포함이 될까요? 암도 포함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만성 피로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네.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암 발병 위험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특히 어떤 연구에서는 이 비호치킨 림프종이라고 하는 네. 림프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것이 이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한테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올라갔다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과도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 하지만 모든 암이 이 만성 피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너무 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이 만성 피로 같이 피로 증상이 지속이 된다면 확인을 하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조기에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긴 하셨는데 만성 피로 진단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진단은 피로하다라는 분이 오시면 네. 자 피로의 원인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네. 온몸에 질병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뭐 내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 이런 것들을 해보고 네. 또 암에 대한 것들도 다 찾아보죠. 그래서 이상이 없다. 그런데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잘 못할 정도로 피로하다. 그러면 병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네. 6개월 이상 피로하다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동반되는 증상이 4가지 이상이 지속됐느냐를 보는 건데 아하. 그중에 특징적인 게 이제 수면 장애, 네. 두통, 근육통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을 때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야,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피곤함이 좀 느껴지면은 일단은 잘 쉬고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만성 피로 환자들이 특히 꼭 가져야 할 뭐 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뻔히 생각이 드시겠지만 일단 무리한 활동, 무리한 생활 이런 것 좀 피하시고 네. 또 만성 피로가 심하게 느껴진다 이럴 때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네. 충분한 피로로도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만성 피로가 됐지만 그래도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영양 공급 또 수면을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스트레스를 관리하거나 과식, 과음 같은 것들을 좀 피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피하고요. 네. 뭐 다들 사실은 알고 계시는 건데 뭐 삶을 이렇게 누리다 보면은 그걸 어기게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만성 피로 환자들이 특별히 뭐 챙겨야 하는 혹은 피해야 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뭐 이제 챙겨야 할 음식은 균형 잡힌 식단이겠죠. 거기에 네. 이제 규칙적인 식사인데 네. 비타민이 충분히 들어있는 식품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비타민, 네. 그러니까 뭐 요즘 제철 과일들 이런 게 도움이 되겠죠. 네. 피해야 할 것으로는 인스턴트 음식, 가공식품, 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거나 또는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 이런 것들은 좀 피하셔야 되겠고 네. 충분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네. 피곤하다 느껴지면 검사 받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네. 자, 똑똑 라디오 지치 오늘은 그냥 놔두면 진짜 병이 되는 만성 피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들어온 문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19님, 잠을 자고 일어나면 더 힘이 듭니다. 입안이 쓰고 머리도 막지가 않습니다. 2시간에 한 번 정도씩 깨는데 이거 혹시 문제가 있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2시간에 한 번씩 깨면 문제가 있죠. 이게 네. 수면 장애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뭐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인지 아니면 다른 질병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온 건지를 병원에 가셔서 한 번쯤은 확인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네. 질병이 없다면 이런 분 피로로 일단 진단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만약에 6개월 이상 됐다면 또 만성 만성 피로라고 피로. 네, 할 수 맞습니다. 있겠고요. 4942님께서는 눈이 잘 안 떠져요. 커피를 마셔야 눈이 좀 떠지고 몸도 축 처지는 40대 후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혹시 피로 때문일지 아니면 병 때문일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커피 드시고 눈이 떠지고 일을 잘 하시면 병은 아니시겠죠. 네. 네. 하지만 이제 피로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혹시라도 이런 게 이제 기간적으로 좀 장기간 지속이 된다 이러면 네. 일단 병이 아니더라도 확인을 한 번쯤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계속해서 좀 오래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된다면 병원 찾으셔서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8823님 수험생인데 만성 피로 때문에 자고 일어나도 너무 피곤합니다. 만성 피로 예방에 좋은 음식이나 뭐 스트레칭법이 혹시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하셨네요. 아유, 수험생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부하느라고 그렇죠. 참 잠을 잘 못 잘 테니까 네.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푹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자기 전에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뭐 노트북에 오래 보는 걸 좀 피하시면 좋겠고 네. 적당한 운동이 필요해요. 수험생도 운동을 좀 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집중도 잘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좀 운동 또는 전신 스트레칭 이런 걸 조금 좀 하면 좋은데 안 되면 네. 줄넘기 같은 거를 매일매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네. 해도 몸이 많이 좋아집니다. 예. 좋은
수험 결과 기대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또 이 줄넘기는 뭐 공간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가볍게 중간에 뭔가 이렇게 리프레시 한다, 기분 전환한다는 생각으로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43 하나님은 만성 피로가 심리적인 요인이 큰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어요. 정답이죠.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요인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만성 피로가 만들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아우 나는 심리적인 거야 이렇게 너무 단정 짓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 네. 6개월 이상 또는 뭐 3개월 이상만 지속이 되더라도 확인을 위한 검사들을 한번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네. 9962님께서 똑똑 라디오 주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이 피곤하면 혀 안쪽 옆에 염증이 생기고 아픕니다. 이게 연고를 바르면은 좀 낫다가 다시 나고 다시 생기고 이게 반복이 돼서 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만약에 검사하려면 어느 과로 가야 하냐고도 여쭤보셨어요. 네, 그게 검사로 잘 안 나오는 상태죠. 구내염이 자꾸 생기는 건데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해지면 뭐 면역성이 떨어지면서 입안에 있는 세균이 저절로 그렇게 염증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 상태나 몸 건강을 좀 활동적으로 하시면 그것이 사라집니다. 검사를 해도 특이한 요인을 찾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비인후과나 내과나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을 만나보시면 도움이 네.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531님. 올해 43인 저희 딸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이 증세가 오늘 얘기한 증세라고 하시면서요.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지 물어보셨어요. 그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감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몸으로 신체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에는 항우울제, 항불안제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주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정신과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약 드시는 거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네. 문자 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방치하면 더 무서운 관절염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미리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끝나는 시간까지 문자 주시거나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소개될 확률도 오르고 더 깊이 있는 상담도 가능하니까 미리미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들고요. 시청자 참여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오한진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윤하의 오늘 이 곡 김윤하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노래를 들고 오셨을까요? 최근에 저는 일을 하면서 이제 국내 언론들하고 일을 할 때도 많지만 해외 언론과도 교류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네네. 최근에는 특히나 뭐 캐대언, K-팝 데모넌터스 때문에 더 연락을 많이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받는 질문들 가운데 이제 한국 대중음악 안에서의 유니크한 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독자적인 부분이 뭐냐는 질문도 자주 받게 됩니다. 네. 뭘까요? 생각해 보면 이게 어렵거든요. 네. 뭐 국악도 아니고 그렇게 보면 트롯? 그것도 또 뭐 다른 계열들을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네. 뭔가 독자적인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제가 쉽게 찾는 장르가 바로 발라드예요. 발라드. 의외로 네. 발라드입니다. 아하. 네, K 발라드라고도 불리면서 최근에 또 드라마들에 많이 삽입되면서 그렇죠.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한데요. 네. 오늘 이 K 발라드의 간단한 계보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뭐 발라드 K 발라드라는 이제 표현을 할 만큼 네. 우리나라만의 발라드 어떤 특색이 있는 건가요? 저는
저는 사실 오히려 다른 어떤 장르보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예를 들자면 해외에서도 이 발라드라는 장르명을 쓰기는 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파워 발라드, 어. 팝 발라드 뭐 이런 이름들이 있고 네. 대신에 우리 그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락 발라드 같은 말은 잘 안 쓰고 아, 그래요? 대신 소프트 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한국에선 또 R&B 발라드 라고 하지만 그렇죠. 네. 이런 장르는 해외에서는 슬로우 잼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요? 전 세계 음악씬에서 사용되는 발라드라는 용어와 네. 국내에서 사용되는 발라드가 좀 다른데 그렇군요. 특히 K 발라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말 해외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범위로 보자면 팝 발라드에 가까운데 네. 그것만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되고. 오리엔탈한 면도 있고 막 클래시컬한 면도 들어가 있고 대곡도 있고 소곡도 있고 정말 커다란 장르가 되어버렸습니다. 야, 그런 사실은 저는 잘 몰랐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런 K 발라드의 시작은 언제쯤이었을까요? 국내에서도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보통은 80년대 유재하와 이문세가 지금 우리가 얘기한 어떤 K 발라드의 시초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 전에도 물론 뭐 느린 템포의 노래나 네. 발라드 곡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발라드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네네네. 장르라고 한다면 네. 역시 이 두 아티스트가 기초를 닦았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발라드의 전형성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유자 씨 같은 경우에는 앨범이 한 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87년에 발표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앨범이 뭐랄까요? 그 앨범 전체적으로 K 발라드 특유의 굉장히 좀 웅장한 클래시컬함. 유재하 씨가 작곡과 네. 클래식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기본적으로 가요의 클래식을 접목을 아주 잘한 것으로 당시에도 이야기가 많이 되었었는데요. 네. 그런 어떤 근본 그리고 발라드임에도 단조가 아니라 장조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부분. 예. 마이너 코드가 아닌 거죠. 네. 그리고 브릿지라고 해서 우리가 발라드 듣다 보면 중간에 뭔지 아시죠? 네네. A, B, 그다음에 뭐 C, B 이렇게 하다 갑자기 D 파트가 나오고 네. 마지막에 한 번 더 후렴이 그 반복되잖아요. 전형적인 어떤 흐름이 있죠. 맞죠. 네. 그 한 번 가창력을 쫙 뽑아주는 네. 브릿지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 등을 이제 한국적인 K 발라드의 기초를 닦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한편 이문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K 발라드의 K 발라드 자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문세, 될 것 네. 같아요. 음악 파트너인 작곡가 이영훈 씨와 함께 80년대 정말 연속으로 네. 노래 한 곡이 아니라 음반을 계속 히트를 시키면서 네. 이 발라드라는 장르에 대한 한국 대중의 인식을 만든 가수라는 평가를 받아요. 네. 뭐 지금까지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명곡을 가지고 있는 가수이기도 하죠. 네. 네. 이문세 하면 발라드 하면 이문세라고 네. 볼 수 있겠고. 그럼 여기서 이문세 씨의 노래를 들어볼까요? 네, 그런 발라드 신화를 뭐 거의 처음으로 만든 곡이 아니었나 싶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난 아직 모르잖아요라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문세의 난 아직 모르잖아요. 함께 듣겠습니다. 이문세의 난 아직 모르잖아요 듣고 왔습니다. 네, 이제는 아시겠죠? 예. 아시려나? 이 이문세 씨 이후로 그 발라드 곡 들고 나온 가수들이 뭐 하나 둘 이렇게 생겨났던 것 같은데 네. 뒤를 이은 가수 어떤 가수들이 있을까요? 사실 발라드 가수 정말 많은데 네. 그래도 직속으로 라인을 타자면 역시 변진섭 씨 아닐까 싶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당시에 발라드의 왕자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네. 그런 그 수식어에 발라드가 들어가는 것도 저는 좀 상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는 이 발라드라는 장르를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 네.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변진섭 씨 정말 그 약간 풋풋한 그러면서 좀 청량한 느낌이 드는 네. 음색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발라드 특유의 서정적인 그렇죠. 노래 표현도 참 좋았었는데요. 이때부터 또 국내 음악 시장도 조금씩 바뀌어서 예전에는 팝을 듣는 소비층이 훨씬 많았는데 이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로 들어오면서는 가요로 이렇게 끌어온 거예요. 네, 좀 이렇게 네. 분위기가 바뀌게 돼요. 네, 네. 그 사이에서 또 큰 사랑을 받은 가수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후에
밴드 부활 출신의 이승철 씨나 아, 그렇죠. 또 뭐 이승환 씨나 이승환 씨. 또 그 시절하면 떠오르는 조정현 씨, 조정현 뭐 이런 씨. 발라더들이 가요계의 대하수 활약을 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었죠. 네, 그렇게 소위 말하는 발라드 전성 시대가 맞아요. 시작이 됐던 거군요. 맞습니다. 네. 서태지와 하이들 이전 정도까지는 아하하하. 진짜 발라드가 완전히 평정을 했던 네. 시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그때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 바로 신승훈 씨입니다. 나왔네요, 신승훈. 나와야죠. 네. 발라드 얘기하는데 신승훈 얘기 안 할 그렇죠. 수 있나요? 네, 네. 90년 미소 속에 비친 그대로 데뷔했는데 데뷔작부터 100만 장 이상 앨범을 팔았어요. 진짜 뭐 혜성처럼 나타났죠. 밀리언셀러. 네. 네. 그리고 깨끗한 미성, 또 요즘까지도 많이들 그 한국 발라드 안에서 인기가 많은 그 팝 발라드 네. 스타일을 잘 자리 잡게 하면서 오랫동안 발라드의 황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뭐 신승훈 씨는 진짜 뭐 신화라고 맞아요.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네. 인기가 뭐 어마어마했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했죠. 네. 그리고 그 인기를 만든 기반에 바로 오늘 제가 준비한 오랜만에 듣는 이 곡이 있었습니다. 아하. 보이지 않는 사랑. 어머. 기억하시나요? 보이지 않는 사람. 알죠. 시작할 때 그 네. 일리베디 하는 가곡을 예, 잘하시네요. 네네네. 직접 부르셔도. 아닙니다. 어쨌든 아닙니다. 그런 샘플링을 하면서 좀 듣는 분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기도 했었고 네. 또 클래시컬한 대곡 지향형의 발라드로 큰 사랑을 받았어요. 네. 당시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그 가요 톱10 골든컵은 물론이고 모 음악 방송에서 무려 14주 동안 1위를 차지해서 14주. 430이니까 3달 반 정도를 그렇죠. 계속 1위를 차지했었고 한 분기를. 예. 그렇죠. 그리고 음반 판매량도 뭐 당시 기준으로 공식으로 160만 장 이상이라 와. 훨씬 더 높았을 겁니다. 예, 예. 뭐 연말에 골든 디스크 대상, 뭐 KBS 가요 대상 대상 뭐 이런 것들 전부 싹쓸이하고. 휩쓸던 네. 시기가 기억나네요. 네, 안 들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네,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듣고 왔습니다. 네, 이 꺼야를 안 마지막. 들을 수가 없어서 저희 피디님이 끝까지 끌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신승훈 씨 이제는 보이시겠죠? 네. 진짜 안 보이고 모르고 그러네요. 자,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 씨 이후에는 K 발라드에 어떤 변화가 또 있었습니까? 이제 21세기로 들어와야 하는데 네. 이때부터는 다양한 장르와 발라드가 붙은 작품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락 발라드, 뭐 버즈나 MC 더 맥스 같은 그렇죠. 팀들이 사랑을 받기도 했었고 네. 또 R&B 발라드, 그래서 뭐 박정현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 가수들도 발라드 가수 중에 많이 나왔어요. 뭐 박효신, 이소라 오. 같은 가수들이나 네. 토이나 공이로비 같은 프로듀서형이고 발라드로 히트곡을 내는 네. 팀들도 큰 사랑을 받았었죠. 네. 또 조성모 같은 오우, 조성모. 발라드계의 대어도 나오기도 그렇죠. 했었고요. 와, 조성모 씨 진짜 대박이었거든요. 소위 진짜. 그럼요. 많은 분들 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 뮤직비디오 특히나 진짜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가 맞습니다. 엄청났습니다. 네. 정말 좀 한 인기가. 시대를 풍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이후에는 드라마 OST를 중심으로 또 많은 사랑을 받은 아. 장르가 이 발라드가 됐죠. 드라마 OST 하면은 아무래도 저는 그 성발라. 아, 성시경 씨. 맞습니다. 제가 오늘 또 마침 예. 네. 마지막으로 준비했는데 네. 저희 그 DJ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성발라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냥 발라드 그 자체가 되어버린 네. 사람이 됐어요. 예. 따지고 보면 저희가 앞서 계속 얘기하던 그 K 발라드, 팝 발라드의 정통성을 좀 가지고 가고 있는 발라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약간 그 음색과 감성으로 모든 아. 걸 딱 장악해버리는 보컬리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후배들 중에서는 이 성시경 씨를 롤모델로 생각하는 네. 네, 후배들도 많더라고요. 좀 네. 요즘의 트렌드에도 걸맞는 발라더로 오늘 성시경의 두 사람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윤아의 오늘 이 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성시경의 두 사람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